아이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이나 인정에 대해서는 거의 매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이렇게 잘할 때도 아마 포상이나 이 칭찬을 많이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지, 엄격함과 어떤 회초리로 대할지를 항상 이렇게 매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타인한테는 당근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본인한테는 계속 회초리의 비율이 거의 100%거나 그쵸.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5대5 정도로만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도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 많이 잘 살아남죠. 작가님은 어른이 되면 내 관계가 어떨 것 같다, 나이가 들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하셨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돼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동물을 대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동물을 상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다는 걸 저는 일찌감부터 이제 깨달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상호적인 것 같지만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동물이. 그리고 내가 해준 만큼 반응하는 거, 그 단순한 차이가 인간의 관계랑 동물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상대방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얼만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맞아요. 그리고 상대가 그 다르다라는 것이 대개는 거절과 거부로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제일 취약한 게 거절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왜 익십에 대해서 분개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꾸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시되는 거, 그리고 나를 거절한다, 나를 거부한다, 어떤 나의 존재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아플 없죠. 때 말고는. 내가 원치 않는 반응을 받을 때가 거의 적고 거의 예측이 가능하죠. 먹이를 이만큼 주면은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요만큼의 사랑을 주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반응을 이제 그대로 이렇게 비례해서 많이 보여주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전작이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번에 저희 나온 어른이 되면 관계가 쉬워질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기대치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혹은 결과에 대한 그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가장 다른 게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가장 다르구나라고 했을 때, 그 전작에서는 절교나 이제 관계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번 책에서는 사실은 이고 지고 가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그 사이에 이고 지는 관계가 많아진 것도 그렇네요. 그때도 결혼을 한 상태였지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고요. 저의 한 20대, 30대에 걸친 것을 이제 그 무렵에 이렇게 많이 풀어놨다면 7년 정도면은 꽤 긴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짧기도 하지만은. 근데 그 사이에 자녀라든지 이렇게 남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살고 있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서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책에서는 요새는 이제 쉽게 헤어지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또 자세히 한 명 한 명 들어가 보면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손절을 하는 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많이 들인 만큼 이것을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단절을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싶지 않고 이제 할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지금하고는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기도 하고 과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솔루션을 스스로 가져가야지 되는데 정신 분석에서도 워킹 스루라고 해서 훈습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한 번의 인사이트로 끝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렇게 학습에서도 반복 학습이 되게 그쵸.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졌을 때 그게 계속 반복이 돼야지 완전히 내 걸로 이제 장착이 돼요. 관계에서도 한 번의 시도나 몇 번의 시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니구나. 이게 없어야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한두 번의 실패에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힘. 그것을 이제 이고 지고 가는 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 그 추천사에서 이호선 뱀께서. 작가님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게 지키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힘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쉽게 버리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 걸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네요. 작가님의 그 육아와 네. 가족 간에 변하지 않는 사람과 네.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의 내공이 쌓였구나. 그 자신을 지키는 힘이, 그 단단함이 쌓였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도 쌓이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관계는 왜 자꾸 어려워지는 걸까요? 이 각자의 이렇게 생긴 그런 어떤 관계 패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네. 관계 패턴에 가장 기본 블럭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자신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방식이에요. 유년 시절에 내가 최초의 관계 경험을 어떻게 해냈느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의 어떤 변형된 것으로 이렇게 다른 관계에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기도 하고 표출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심리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유년기의 어떤 자기 부모와의 애착 관계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반복이 돼서 이 현재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별개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어려워지고 그 결국에는 어떤 관계 스킬이나 좀 테크니컬한 쪽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또 의외로 이 형식적인 것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해서 말투를 우리가 조금 더 정중하게, 조금 더 세련되게, 교양 있게 이렇게 바꾸면 당연히 이제 호감도가 상승을 하고 좋은 피드백을 받는 경험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금 더 피상적인 관계에서는 굉장히 잘 적용이 되고 심지어 어떤 직장 관계에서까지도 뭔가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이는데 이 결정적으로 조금 더 생활을 같이 하는 관계로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도 안 먹히게 돼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돌아다니다가도 집에 가면 편안한 옷으로 입고 싶은 게 심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막 나오죠. 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는 없고 피곤할 때도 있고 뭐 나도 이렇게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자기의 어떤 고유한 이렇게 스탠스를 원하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우리의 날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공간이 결국에는 이제 집인데 혼자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의 어떤 스킬의 문제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예시 하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신이 부모하고의 어떤 패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패턴으로서 자신의 관계를 영위하고 있는지? 대개는 자기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회성이 좋은 분들을 가진 경우에 오히려 깊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진짜 자아, 가짜 자아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진짜 네네. 자기라고도 부르고 가짜 자기라고도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만들게 되는 그 겉표면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자기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예의 바른 모습,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맞춰주려고 보여주는 하는. 모습. 예. 그래서 사회화가 되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어떤 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죠. 자기가 처해진 환경에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각각 다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모습하고 이렇게 true self라 그래서 진짜 자기 사이에 이 갭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결국에는 가짜 자기는 안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진짜인 부분들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럴 때 혼돈이 오게 되겠죠. 밖에서는 뭐 좋은 사람 소리도 듣고 좋은 뭐 선배 얘기도 듣지만은 이게 친밀한 관계에서는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분석을 해야지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 이게 좋은 사회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하고는 그 깊은 친밀한 다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란 자녀에게 더 훨씬 많이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아이러니하게 부모님은 사회생활을 그나마 잘했는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사회생활 자체에서도 어려움이 이제 생겨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경우에 계속 대조가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이 아이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해요. 왜 사회생활을 못하는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저는 들으면서 저랑 되게 가까운 친구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홀어머니랑 같이 자기가 큰딸로서 어려서부터 다 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도 너무 일도 잘하고 너무 인정받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나 도망갈래 하고 도망가요. 너 일 잘하니까 승진하자라고 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하고 도망가. 또 딴 데 가서도 너무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제 너 승진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또 도망가요. 계속 그렇게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것이 좀 관계의 패턴이 다른 식으로 나타난 거. 두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이제 일찍 돌아가신 경우를 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특히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보호막이 사라졌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사회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필요할 때 단단한 지지대, 이렇게 보호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잘 안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불안해지게 되는 게 자기의 역량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출해야 될 때에 갑자기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아마 부재했던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자극이 되면은 그 갑자기 자기 혼자서 뭔가를 성취하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게 진짜 자기와 가짜 자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가짜 자기는 좀 사회화되면서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 맺기 위해서 배운 것들인데 진짜 자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혹시 이 책에서 나오는 지키고 싶은 나가 생겼다라는 게 이 진짜 자기 같은 건가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진짜 자기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의 고유한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 어떤 재능이라든지 뭐 강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존중을 받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 이렇게 발달되도록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 자기가 가진 진짜의 어떤 모습들이 이제 많이 꽃을 피우게 되잖아요. 근데 되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진짜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아예 이렇게 숨겨진 경우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 진짜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요구받은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게 좋다더라 하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목표를 세우고 이제 달려온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고 뭘 원하는지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뭔가가 이렇게 좀 안정이 찾아오는 시기에
다시 이렇게 부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이룬 다음에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떠오면은 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불안을 일으키고 뭔가 그동안에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공허감의 형태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정말로 이제 제2의 인생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진짜 자기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찬스가 온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네. 놀랍게도 이제 그 기회를 이렇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분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전하고는 전혀 다른 자기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전에는 젊었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네, 있으니까 어떻게든 맞춰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지키고 싶은 나를 네, 네. 알고 그것을 오히려 정말 갖게 되는, 찾게 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이. 그 지점에서 이렇게 지나온 시기가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그쵸. 대략 은퇴 시점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60평생을 살아온 이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진짜 나가 아니었어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고. 너무 힘들죠. 네, 내가 왜 살았지? 내 인생 뭐지?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직면하는 것도 저는 정말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되게 그 시점에서 뭔가는 느끼지만 이 모든 거를 아니었구나라고 덮는 이게 되게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의미를 찾을 건 찾고 어떻게 보면은 내 것을 모른 채로 살아왔구나 하는 부분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용기 있게 이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비록 60보다는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120세를 산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20년, 30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나간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지, 작지만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지는 그 후반 인생이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60이 돼서 찾고 싶진 않고요. 하루라도 빨리 젊을 때 찾고 싶은데 그 지키고 싶은 나가 생겼다라는 게 어떤 감각일까요? 거기서 이제 주로는 시간 감각이 시간 감각. 이렇게 예리해지기 시작할 때 이제 이 감각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60이 돼서가 아니라 한 40쯤에도 우리가 이 시간이 참 아깝구나, 혹은 이제 시간은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을 이제 조금 더 기민하게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놀랍게도 저의 이렇게 아이가 이 시간 감각이 있어요, 벌써. 네. 할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기보다 먼저 죽는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있으니까 이 남아있는 날이 얼마 없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하고 추억 만들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한 3세대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시간 감각을 빨리 이렇게 인지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핵가족보다 예전에 이제 이 대가족 시대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지금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감각이 달라지면서 진짜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졌네요. 아이가 아주 영민한데요. 영민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저희도 맞벌이다 보니까 할머니하고의 어떤 애착이 남다른 면이 있죠, 실제로. 나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나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자신에게 얼마나 우리가 좀 다정해질 수 있고 얼마나 좀 너그러워질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대개는 본인한테 너무 야박하고 엄격한 경우에 이 관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들은 이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너그러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요새는 그 셀프 컴패션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이렇게 심리학계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유명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인터뷰나 이런 영상에서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자기 연민 그리고 어떤 불교 용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따오는 것 같아요. 그 자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더 너그럽지 않으면은 이렇게 관계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지 않나. 많은 분들이 나도 나한테 너그럽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못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자기를 또 가혹하게 채찍질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좀 엄격해야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대개는 양육 방식에 그대로 적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다뤄야지 바르게 된다. 그렇죠. 그 생각이 있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언제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칭찬이나 인정에 대해서는 거의 매 한 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이렇게 잘 때도 아마 포상이나 이 칭찬을 많이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으신가. 저는 지기입니다.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지, 엄격함과 어떤 회초리로 대할지를 항상 이렇게 매번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들은 타인한테는 당근을 그렇게 많이 주면서 본인한테는 계속 회초리의 비율이 거의 100%거나 그쵸.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5대5 정도로만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도 사실은 이제 관계에서 많이 잘 살아남죠.